혹시 최근에 그 혹시 기사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그 미국의 오바마 그 정부가 그 IT 예산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11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20조 원을 크게 집행을 정청하는 세 가지 방향을 잡은 게 첫 번째가 클라우드, 두 번째가 빅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다음에 세션에 진행할 정보 보안. 사실 이 120조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부분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 서비스들로 있어서 그 실제 피부로 느끼는 개선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제 큰 의지치인데요. 뒤에 이제 그 사례 부분도 제가 이제 뉴욕시의 사례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 드리면서 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오늘은 좀 시나리오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 결국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 이제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IT 환경들일 텐데 그것들을 이제 BI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볼 수 있는지 쉽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 부분까지 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저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빅데이터 뭐 정의가 뭐 3VS라고 해서 실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의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빅데이터의 정의를 좀 한 장으로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60초, 1분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셜 데이터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분에 약 그 7만 건, 8만 건, 지금 7만 9천 건인데 8만 건.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한 1분 정도가 되는데 1분 동안에 8만 건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포스팅이 되고 있고요. 그 포스팅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코멘트를 다루는 게 한 70만 건. 굉장히 크죠. 1분 동안에.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는데 1분 동안에 유튜브에 게시되는 게 약 24시간 분량에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이 1분 동안에 이제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엄청나죠. 그 다음에 트위터도 많이 하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한 10,000건 정도가 트윗하고 아마 리트윗 것은 뭐 거의 뭐 사실은 예측이 안 되고요. 1분 동안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과거 1년, 2년 전만 해도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뭐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일생생활이 됐다고 뭐 보셔도 되겠죠. 심지어는 그 50대, 우리나라 50대 이게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아마 일어나는 많은 그 활동들인데요. 50대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은. 예. 50대가 50%. 그래서 앞에서 했고, 또 하나 또 그 좀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한 장짜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기에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물고기 그림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그 많은 세상들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많은 활동들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동시에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혹시 일정한 패턴을 한번 한 5초 정도만 보고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봐도 잘 못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굉장히 인지력이 좋아서 또는 4차원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셔서 패턴을 그려냈으면 그 패턴을 통해서 혹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이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많은 형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그 포텐셜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서비스를 발굴하려고 하는 게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기도 하는데 저는 못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가 앞에 1초 동안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빅데이터들이 정말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들 가운데에서 결국은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컨센서스는 이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제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각각 기업들의 또는 각각 개인들이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세션의 시작입니다. 좀 앞에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앞에서 거창하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의 영역으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분석 영역. 예, 이거는 뭐 굉장히 명확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 영역.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 보통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소위 말하는 이제 RDBMS에 의존해서 그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서 그 어떤 정형화된 그 데이터들을 보기 위한 하나의 패턴화된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기업체에서 관리해오고 그런 정보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 이제 소위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셜 데이터들이죠. 그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 영역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 영역들을 굉장히 이제 부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분석하지 못했던 이제 약간 새로운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정형 데이터 영역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크게 세 가지 영역은 비즈니스 분석 영역, 빅데이터 영역, 비정형 데이터 영역, 즉 빅데이터 영역, 정형 데이터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제 기술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구현하려고 먼저 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먼저 비정형 데이터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 영역을 얘기하다 보면은 하둡이라는 거를 빠뜨리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둡에 대한 아키텍처나 기술을 설명하는 거는 조금 약간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그냥 쉽게 그 하둡은 데이터를 분산 형태로 실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오픈 아키텍처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제 게임사에 뭐 이렇게 좀 서버 쪽에 뭐 좀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혹시 그 게임사 쪽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고 아키텍처가 되어 있는지를 아마 여기 게임사의 그 인프라 쪽 관리하시는 분은 알 텐데, 한 700대의 큰 섹터에 게임 서버들이 보통 이제 x86의 2CPU짜리가 아주 그냥 기계처럼 쫙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대는 뭐 캔디팡, 뭐 한 50대는 뭐 바이킹, 아일랜드, 뭐 해서 보통 50대, 100대, 뭐 좀 큰 게임 같은 경우는 한 500대, 뭐 우리 많이 쓰는 카톡 같은 경우는 한참 잘 나갈 때 한 달에 한 300대씩 그걸 갖다가 이제 꼽아 넣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PC 같은 조금 PC보다 고급 사양이면 이걸 계속 병렬로 꽂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게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이 이 하둡 같은 경우도 그런 큰 데이터들을 저사양의 저비용의 하드웨어를 오픈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옆으로 이제 분산 처리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과거는 고비용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했지만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일단은 경제성이 나오고 그것들을 좀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나오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현재 아마 뭐 데이터 마트식으로 관리하고 있던 또는 뭐 서머리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정의해서 쓰던 어떻게든 사용자가 보기 쉽게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논리적으로 모델해서 보여주는 건데 보통 뭐 이제 DW 또는 데이터 마트라고 그러죠. 그런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정형, 정형을 통합해서 사용자는 뭐 예를 들어서 비정형이냐 정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보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거를 보고 싶은 게 그 결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비즈니스 분석 영역. 그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기술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가 뭐고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큰 영역이 이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크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좀 쉽게 설명해서 그냥 조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시나리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좀 데모도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바라보는 큰 접근 방법을 크게 모델, 서비스, 플랫폼 세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델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겠죠. 우리 비즈니스는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잘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는데 결국 잘하는 비즈니스는 계속 그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을 지켜나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는 우리가 새로운 개척 영역이지만 기존 잘하는 비즈니스에 조금 더 애드온 해가지고 확장하는 아마 이 패턴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 고도화에서 이제 저성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모든 회사들이 갖고 가는 구조에서는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산업별 또 그 인더스트리별로 그 초점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수립했으면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모델 부분은 굉장히 비즈니스 현업에 포커스되어 있다면 이 서비스 부분은 IT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요새는 이제 IT가 과거처럼 단순하게 실제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비즈니스의 앞단에 나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을 좀 IT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영역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즉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아무래도 직접 이 오픈 기반이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 회사 캐리어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저희 같은 이제 벤더들이 만들어 놓은 상용 제품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한 영역, 플랫폼은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DWBI 영역까지, 활용 영역까지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큰 프레임워크 하에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부터 실행 방법까지가 정해졌다면 이것들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좀 더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잘 굴러가게끔 통제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사실 나오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적용할 수 있지만 바뀌어가는 계속 IT 테크놀로지나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근간을 골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프레임워크를 잡았다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각 업종별로 이제 활용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뒤에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좀 매핑이 되겠지만 좀 저희가 많이 주목하고 있고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사회 이제 미디어 분석입니다. 보통 이제 뭐 감성 분석이라고도 하고 뭐 소셜 미디어 이제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게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대선 같은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 민감하게 좀 반응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2주 전에 11월 마지막 주 박스 오피스의 1위가 그 브레이킹던 2 최종 완결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호감도 분석을 했습니다. 뭐 좋아요, 싫어요 그 수준의 이제 호감도가 아니라 감정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많은 패턴을 해서 약 500만 건의 트위터를 가지고 호감도 분석을 했는데 이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이 브레이킹던이 박스 오피스 1일 때 호감도가 약 75%였는데 이게 단순히 호감이 좋고 나쁘고 결과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 예를 들어서 뭐 007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앞에서 박스 오피스에 1위 하고 있는 영화의 호감도가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의 호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패턴들을 요번에 좀 찾아내서 그런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배급해야 되는 배급사 입장 또는 영화를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지 이 영화를 적절하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근간은 지금까지는 이제 감에 의해서 했다면 조금 더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을 가지고 한 감성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을 더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뭐 시청률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네트워크 로그 및 그 센서 데이터 분석인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침입 탐지 같은 외부에서 어떤
그 개인정보에 대한 공격 또는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격들을 보통 공격이 있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로그하고 센서를 계속 데이터들을, 이 굉장히 큰 데이터예요. 로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특정 패턴에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더라 찾아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은 좀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워낙 글로벌에서 허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 먼저 이제 공격하는 약간 패턴들이라서, 그래서 뭐 상향 교차 판매, 뭐 고객 이탈 방지, 뭐 클릭 스트링 분석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많이 활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재밌는 시나리오를 한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업종에 있어서는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의료까지 각각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시나리오나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의료 쪽, 특히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또는 또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특정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런 패턴들을 발견해서 미리 이제 차단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 뭐 등등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좀 설명을 했고요. 사례로 가기 전에 좀 저희 그 플랫폼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데모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분석 영역, 비정형 데이터 영역, 정역 데이터 영역.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에까지는 그게 이제 다른 벤더가 됐던 아니면 자체 오픈소스 기술이 됐던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그러한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분석 영역입니다. 비즈니스 분석 영역을 볼 때 저희는 이제 맨 앞단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엑셀 중심의, 오피스 중심의 사용자가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모바일까지 하는데, 결국 이 데이터를 보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볼수록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의 인사이트가 높아지고 그 데이터를 공유해야지 이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콜라보레이션까지 해서 저희 이제 제품으로 보면은 오피스 중심으로 한 이제 쉐어포인트 협업 플랫폼까지가 이제 저희가 크게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공급하기 위한 밑단 이제 데이터 영역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비정형 데이터 영역입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 영역은 하둡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오픈 소스에 기반에 있는 그 하둡을 저희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둡을 공부하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OS 최근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OS 깔아서 쉽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둡도 그 정도 쉽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큰 방향이고 목표고, 대신에 그것들을 저희 MS의 어떤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오픈 플랫폼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게 그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의 큰 가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프리미스입니다. 즉 우리가 윈도우 서버를 설치를 해서 그거 위에 이제 시스템을 올리는 것처럼 하드본 인사이트라는, 저희가 이제 하둡에 대해서는 하드본 HD 인사이트인데, HD가 이제 하둡에 대한 좀 약자입니다. 하드본 인사이트 윈도우 서버를 설치해서 하둡을 아주 쉽게 쓸 수 있게끔 온프리미스 상에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드본 윈도우 서버를 애저 상으로, 즉 클라우드 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운영 관리 노하우 때문에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게 ROI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빅데이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사고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받아서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한다면 그 다음에 확대하는 모습으로 클라우드하고 온프리미스랑 같이
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비정형 데이터는 하둡을 우리가 품고 있다. 그리고 그 품은 하둡은 인사이트라는 그 서버는 온프리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애저 환경의 두 가지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정형 그 데이터 영역입니다. 정형 데이터 영역도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 뭐 수백 기가에서 지금은 수테라 또는 이제 수십 테라까지 그렇게 이제 보통 그 사이징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비정형의 빅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영역으로 빠진다면 이 정형 데이터 영역은 좀 더 그 컴팩트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좀 클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일체형인 그 패러럴 데이터 웨어하우즈라는 어플라이언스 고성능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있고요. 그 어플라이언스 제품의 준하는 이제 패스트트랙. 왜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스토리지 사고 서버 사고 소프트웨어 사서 설치해서 구성해서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를 정확하게 드리는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의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그냥 이제 SQL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패턴과 형태에 따라서 또는 고객이 가용한 자원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저희 제품들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쭉 내용을 보면요. 스트럭처 기반의 데이터를 기존의 SQL에 각각의 PDW 패스트트랙 기본 전통적인 방식의 SQL까지 포함한 형태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언스트럭처 데이터. 언스트럭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로그부터 해서 다양한 소셜 데이터까지, 언스트럭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환경을 동시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 구성된 데이터들을 최종 사용자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콜라보레이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성 측면을 높인다. 이게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플랫폼이 뭐냐, 제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한 장에 사실 좀 압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각각의 이제 저희 프로덕이 커버하는 부분들을 좀 색칠을 해봤습니다. 큰 사용자 영역은 이제 엑셀이겠고요. 그리고 협업 영역은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둡이라는 그 빅데이터 영역은 마이크로소프트 HD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둡 이제 인사이트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서비스, 올랩이나 리포팅 서비스 영역은 SQL. 그러면 만약에 빅데이터를 하고 싶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부분의 기업들은 엑셀을 다 쓰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나 또는 온프리미스로 최소로 가져가고 현재 쓰고 있는 SQL 기반으로 해서 전체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부분들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크게 삼각형의 모델에서 보면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립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플랫폼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를 하기 위해서 좀 그 시나리오를 먼저 좀 볼 텐데요. 보통 이제 처리하는 게 하둡이라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을 하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SQL이나 그런 부분들로 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체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방법이 있는데 스쿱이라는 이제 커넥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해 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쿱이란 커넥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1차 가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분석하기 위한 GW 영역으로 넣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들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첫 번째는 파워 피봇 기반으로 즉 인메모리 기반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보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PC에 아무래도 클라이언트의 엑셀이 설치된 환경에서 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나는 이제 웹 브라우저 상으로 좀 보고 싶다. 어떤 그 엑셀에 없이 뭐 그냥 인터넷상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엑셀로도 볼 수 있지만 파워뷰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가공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데모를 좀 보겠는데요.
그 하이브 쿼리라는 거는 빅데이터를 직접 커넥션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애드온된 하나의 저희가 이제 서비스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무료고요. 그래서 하이브라는 커넥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 빅데이터라는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와 또 SQL 서버에 있는 정형 데이터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화면에서 한 서비스에서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스트럭처 데이터, 즉 오른쪽에 있었던 스트럭처 데이터와 그 다음 왼쪽에 있었던 언스트럭처 데이터들을 같이 해서 결국 이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갖고 와서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형태의 패턴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뿌려주는 이게 엑셀 하나에서 단일화된 처리가 되고요. 물론 이 뒷단에는 이 데이터들을 가공하기 위한 그 뒷단 작업이 물론 필요하지만 사용자들은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스트럭처 이 빅데이터들을 이렇게 엑셀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꼭 내가 그 기존에 이제 엑셀 장표를 보듯이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좀 BI 부분에 좀 이번엔 좀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뒷단에서 계속 이제 인프라 얘기와 빅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앞단으로 오면 사용자는 결국 보고자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제 BI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파워 피봇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파워 피봇과 파워 뷰. 좀 약간 용어가 뭐 좀 낯설긴 하는데 파워 피봇은 쉽게 말해서 엑셀 기반의 파워 유저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피보팅해서 즉 서머리에서 비정형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서 현재의 업무 연속성상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이 데이터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같이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그 MS 내부적인 직원들은 다 이 파워 피봇과 이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BI 업무를 통해서 다 스스로 자기들의 업무들을 정의하고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야지만 사실 업무가 흘러가게끔 이제 정의가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파워 피봇을 셀프 서비스 BI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IT는 그러한 인프라들을 관리해주고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크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데모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메타데이터, 데이터 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걸 라벨을 이제 한글로도 할 수 있고요. 즉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뭐 클릭해서 확인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서머리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1차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3개년 매출에 대해서 이익률을 지금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을 보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좀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이제 방법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떤 좀 패턴들을 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3개년 그 이익에 대해서 실제 프로핏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제품은 떨어지고 있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큰 패턴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3개년 데이터 분석을 아마 뭐 사업 계획을 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플래닝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보통은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이 데이터를 또 엑셀 통해서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 유저들이 엑셀 계속 뚝딱뚝딱 하면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엑셀로 한번 작업을 할 거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엑셀에서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 이기종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원이 됩니다. 즉 데이터가 한 곳에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잘 서머리되어 있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뭐 A라는 컬럼은 저쪽 가서 갖고 와야 되고 B라는 컬럼은 저쪽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떤 그런 거 이제 갖고 와서 탭을 여러 가지로 놓고 룩업해서 그 데이터를 링크시켜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고 그걸 갖다가 다시 보고서에서 그걸 이제 결과를 하는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걸리는데 그 부분들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포메타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제 쉐어포인트 상에 바로 이제 협업 플랫폼에 바로 이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IT에 요청을 해서 IT가 만들어서 뭐 포탈이나 그루비어 같은 데 올리고 그것들을 이제 고치고 뭐 그런 과정인데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고 만들어서 협업까지 하고 그 협업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유관 부서들끼리 직접 업무 그를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MS 내부적으로도 BI를 어떻게 구현하냐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또는 개인별로.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를 통해서 이 결과들을 이제 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BI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조금 선입견으로 있었다면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쉽게 하자는 게 이제 저희의 큰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앞에서 좀 지연이 돼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뷰인데요. 파워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엑셀에서 하는 게 편한 분들 있고 또는 그냥 나는 웹에서 하는 게 더 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파워뷰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 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데모를 직접 보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뷰를 가지고 실제 그 생산단에서 어떤 뭐 수율 분석한 그건데요. 아무래도 그 수율 분석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로 데이터들도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계획 대비 어떤 실적에 대한 이제 분량률이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직접 이게 지금 웹 형태입니다. 브라우저 형태입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타임 시리즈 시간으로 해서 주 단위로 하면은 어떤 특정 제품에서 특정 구간에서 데이터의 불량률이 발생했는지를 실제 플레이를 해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를 해서 보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그 영역으로 튀는 그 순간에 딱 잡으면 그때의 데이터를 드릴다운해서 그 어떤 라인에 어떤 프로덕트까지 아이템까지 쫙 펼쳐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구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아마 업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쉽게 하는 게 아마 파워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및 수율 분석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웹 브라우저 상으로 되지만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로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파워포인트는 이게 데이터가 정적이지 않습니까? 즉 이미지 형태인데 그 데이터들을 변경하려면 다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가공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파워포인트에서 실행을 하면 파워포인트 자체가 DB 커넥션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즉 주간 보고 같은 경우 일정한 형태로 계속 반복된 데이터들을 계속 하는 작업이 혹시 있다면 이러한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파워포인트 업데이트하면 현재 커런트한 데이터로 딱 이제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율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매출 실적에 대한 거, 수율에 대한 거 이렇게 주 단위로 업무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구현을 하면 조금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이 남았는데요. 좀 케이스 스타디를 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비즈니스에서 지금 커버되지 않는, 즉 다시 보고 싶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영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이 일산이거든요. 일산에서 그 삼성동에 지금 출퇴근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비 오는 날은 차 막히는 건 당연하고 월요일 막힌 건 당연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요일 날 뜬금없이 차가 막히고 사고도 없는데 그래서 이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같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바람인데 그 베이징도 굉장히 심한데 베이징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용해서 업무에 좀 비즈니스에 또는 그리고 서민 서비스에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트래픽에 대한 부분이고요. 혹시 뭐 비즈니스 영역이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 영역 중에서 제가 오늘 사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의 미드 보면은 범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범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걔네들 이렇게 가끔씩 그 범죄에 나오는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찾아내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고 그런 부분들 보는데 실제 그러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뉴욕시의 이제 범죄 뭐 감시하고 범죄를 이제 찾아내서 이제 검거하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뭐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위터나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카톡으로 할 것 같거든요. 자기 그룹끼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같지만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좀 범용적인 문자보다는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나 뭔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런 소셜 데이터로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신고 전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대한 백데이터, 안면 인식이나 그런 데이터들, 뭐 차량 데이터들. 그래서 아무튼 이 다스라는데 이게 다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신고가 접수되면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 그것들을 가장 최적의 패스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재 있는 이 시스템에서 그 용의자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해주는 것들을 검거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이디어란 건데 실제 구축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나온 건데요. 구축 비용이 제일 궁금하죠. 저도 보니까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00억이 조금 넘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시스템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고 접수 실시간 조사 및 조치가 굉장히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기는 뭐 AMD입니다. AMD.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AMD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수율 분석을 봤는데 여기도 마이크로 데이터들을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는데 이제 여기는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가 너무 커졌다는 거. 그 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비용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기존 아키텍처입니다. 여러한 이제 라인들이 있는데 라인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 데이터들을 매일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주도 불가능하게 2주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처리했는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가 70테라입니다. 그 중에 데이터가 이제 30테라고 인덱스가 40테라.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원하는 데이터를 보려면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러한 데이터들은 인덱스가 이제 보통 더 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게 적시에 볼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하둡입니다. 이 앞단에서 센서에 있는 비정형 다양한 이제 공장 센서 데이터를 하둡에서 일단 1차 가공을 하고 여기에서 실시간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PDW라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뭐 이러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고 실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 데이터 추출하고 가공하는 시간도 감소했고 비용도 줄였고 사용자 리포팅 환경도 개선했고 그래서 혹시 이러한 구조나 이러한 현재 문제를 갖고 있는 데는 이렇게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사례가 굉장히 많으면 조금 더 현실적일 텐데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할 정도 사례들이 한두 군데,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좀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사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오늘은 좀 글로벌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GE 같은 경우는 쪽 에너지에 대한 전체 사용량을 이제 원격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진단들. 그 한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그 전력 사용량 때문에 이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선행되어졌다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페이스북도 실제 빅데이터들을 직접 가공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서비스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 마케팅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활용할 때 아까 보셨지만 그 하이브 ODBC 드라이버하고 실제 하드본 애저들에 대한 저희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북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협력 관계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앞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떤 전략 부분, 그것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했고, 간단한 데모와 함께 사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 세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